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인하대학교 자연계 논술 특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강의를 맡은 인하대학교 수학과 장영호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할 이야기는 크게 네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우선 자연계 논술 전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 주요 사항을 알아보고, 두 번째는 2014학년도 기출 논술 문제 분석을 통해서 2015학년도 올해 논술 특징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2015학년도 모의 논술 문제 해설을 통해 올해 논술 유형 또는 문항수 또는 출제 범위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답안 작성 요령과 자연계 논술 준비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하대는 수시 전형에서 크게 네 가지 전형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45.3% 수시 모집 인원의 45.3%인 1130명을 논술 중심 전형으로 뽑고 있습니다. 9월 11일에서 15일 사이에 원서 접수가 시작이 되고 10월 25일 토요일 날 논술 우수자 수학과학 논술 시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11월 13일 수능이 끝난 후 이틀 후인 11월 15일 토요일 논술 우수자 일반 논술 고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전형은 12월 5일 날 합격자 발표가 실시가 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면 논술 우수자 수학과학은 100명을 모집하고 있고요. 논술 우수자 일반 전형은 583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원 계열을 알아보면 논술 우수자 수학과학은 14개 학과인 기계, 항공, 조선, 생명, 간호, 자연 등이 지원할 수가 있고, 이외의 학과는 논술 우수자 일반 전형에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수학과학 우수자 전형에 지원하는 이 14개 학과는 논술 지원 기회가 2번이 주어집니다. 일반 전형에도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10월 25일 날은 오전에 9시 30분서부터 120분 동안 시험이 실시가 되고, 11월 5일 날은 이제 오전과 오후로 나눠서 실시가 되겠습니다. 논술 우수자와 그다음에 논술 우수자 일반과 논술 우수자 수학과학의 그 학생부 반영 교과는 다음과 같은 표 화면에 있는 내용으로 주어지고, 학생부 총점은 300점 만점이고 그 중에 이제 100점이 기본 점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700점이 논술 총점으로서 우리 학교는 1000점 만점으로 전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비해서 달라진 점은, 작년에는 논술 기본 점수가 400점이었지만 올해는 250점으로서 논술의 실질 점수가 450점으로 크게 높아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논술 실질 반영 비율은 69.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생부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고 논술 점수가 높으면 합격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겠습니다. 두 전형 일반과 수학과학 모두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걸려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국어 A, 수학 B, 영어, 과탐 하나를 반영하고 있는데 한 개 영역 이상 2등급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에너지자원공학과는 2개 영역 합이 3등급 이내입니다. 작년과 다른 것은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좀 완화가 됐는데 탐구 영역에서 작년엔 2개를 반영한 것을 올해는 이제 하나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의예과를 올해 다시 뽑고 있습니다. 의예과는 전체 인원이 35명이고 논술 우수자 일반 전형에서 15명을 뽑고 있습니다. 수능 반영 영역 및 유형은 동일하나 과탐을 2개를 반영하고 있다는 게 다르고요. 그 다음에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3개의 영역 합이
3등급 이내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자연계 논술 전형에 대해서 일정과 주요 사항을 알아봤습니다. 지금부터는 2014학년도 기출논술 문제 분석을 통해서 올해 논술, 자연계 논술의 특징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14학년도 수시 논술 전형에 지원한 학생들 중에서 합격자 학생들의 그 내신 성적을 좀 알아보면 저희 학교는 그 수학과학 논술에서는 지금 2등급에서 3.5등급에 있는 학생들이 많이 합격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 논술 1차, 일반 논술 2차, 작년에는 논술을 1차, 2차 두 번을 일반 전형에서 실시를 했는데 그때는 등급이 아니라 이제 백분위로 적용을 했습니다. 그때 백분위를 보면 91점과 85점 사이에 있는 학생들이 대거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하대의 논술 전형에 지원하는 학생들의 평균적인 그 내신 등급은 보통 3등급에서부터 뭐 한 5, 6등급 학생들도 많이 지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수시 1차 수학과학 우수자 전형에서는 수학이 필수로서 60점 만점이었고요. 그 다음에 과학은 생명과학원, 물리원, 화학원에서 두 과목을 선택을 했고 과목당 20점 만점이었습니다. 200명 모집에 1857명이 지원을 해서 경쟁률이 9대1 정도가 되었습니다. 모집 단위별로 살펴보면 뭐 일일이 다 열거할 수는 없지만 지금 제가 빨간 글씨로 표시된 거 부분만 좀 본다면 수학이 60점 만점에 가장 높은 평균대를 보인 과가 기계공학과였습니다. 49.11. 그리고 생물은 20점 만점에 19.38 정도가 나왔죠. 고분자공학과. 그리고 화학이 20점 만점에 17.50, 물리는 19점대가 있네요. 19점대에 화학과가 평균이 19점대가 나왔습니다. 전체적으로 가장 높은 평균을 보인 과가 지금 기계공학과, 그리고 수학교육과, 그리고 전자공학과죠. 전자공학과, 그 다음에 화학공학과에 지원한 학생들의 그 논술 평균이 높음으로 나와 있군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이제 학생부의 그 합격생 평균이 나와 있습니다. 대부분 평균을 내보면 전체적으로 3등급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자료는 작년 데이터이기 때문에 참고로 활용하시면 되고요. 논술은 그 난이도나 그 해에 어떤 학생들이 지원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모집단이 어떤 학생들이 지원하느냐에 따라서 점수들은 달라지기 때문에 이거는 크게 뭐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이고, 하지만 참고할 사항이라고 보겠습니다. 문제를 살펴보면 수학과 우수자의 문제는 이제 두 문제가 나왔는데, 문제 1은 슈트와트 정리라고 잘 알려진 정리가 있는데, 이 정리를 이제 피타고라스 정리나 코사인 법칙이나 또는 벡터의 내적을 이용해서 이 등식을 보이는 문제가 1-1번 문제로서 15점입니다. 그리고 1-2번 문제는 1-1의 결과를 이용을 해서 구분구적법과 정적분 부분에 응용을 한 부분인데, 내용을 살펴보면 BA를 이렇게 n등분해서 그 한 분점을 뭐 DK라고 놓고, 그 다음에 CDK를 길이를 이제 DK라고 하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제 BDK와 DKA의 길이를 구할 수가 있고, 그거를 슈트와트 정리에 대입을 해서 DK의 제곱을 구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의 평균 즉 PN을 잡고 계산을 하고 그것의 극한을 취하면 여러분이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배우는 구분구적법 형태가 되고 그것을 정적분으로 변환시켜서 적분을 풀어서 값을 구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학생들이 대부분 많이 잘 풀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기하 벡터에서 나오는 문제인데 제시문이 4개가 주어졌습니다. 첫 번째 제시문은 공간 좌표에서의 거리, 벡터에 대한 내용이죠. AB 벡터는 중점 빼기 시점이다라는 그 벡터에 대한 내용이 주어지고 나다라는 벡터 방정식을 자세하게 설명해 놨습니다. OX 벡터와 OA 벡터가 내적이 제로다라는 것은 점 X의 집합을 어떻게 잡냐면 원점을 지나고 직선 OA와 수직인 평면이다라고 해석하는 그런 내용을 제시문에 주었고 그 다음에 부등식으로서 그 평면을 기준으로 양적으로 양분된다라는 내용을 제시문 나에 주었습니다. 제시문 단은 지금 이 박스에 있는 AX 벡터의 크기가 R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이것을 만족하는 점 X가 나타내는 도형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A를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이 R인 9와 그 내부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시문 라는 지금 좀 복잡하게 주어진 이 등식이 있는데 부등식이 있는데 이 부등식에 대한 X가 나타나는 도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OA를 중심축으로 하고 반지름이 R인 높이가 무한한 원기둥과 그 내부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제시문을 이해를 한다면 문제는 이 제시문을 활용해서 쉽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문제가 주어졌는데 전체적으로 이제 수학과 우수자는 두 문항의 전체적인 문제수가 5문제로 나왔습니다. 작년에 점 A가 1, 2, 3에 대해서 부등식을 만족하는 점 X가 나타내는 도형의 건널비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부등식과 이 부등식의 의미를 파악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것은 반지름이 1인 9를 나타내고 두 번째 부등식은 바로 OA의 수직인 원점을 지나는 평면이고 그 평면을 포함하는 한쪽 영역이 되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만족하는 X는 방구의 건널비 플러스 반지름이 1인 원의 넓이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반지름이 1인 방구의 건널비와 그다음에 반지름이 1인 원의 넓이를 구하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는 제시문 다와 나에 있는 내용을 이해한다면 이 부등식 관계를 또 기하적으로 해석을 한다면 다음과 같겠죠. OA를 중심축으로 하고 반지름이 2인 높이가 무한한 원기둥과 자 다음에 이제 이것은 OB 원점에서 거리가 OB인 거리가 3이죠. 원점에서 거리가 3인 OB 벡터의 수직인 두 평면을 나타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두 개를 이제 같이 공통 부분을 생각해 보면 위아래가 평행인 평면으로 잘린 원기둥의 부피를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림으로 한번 바라보면 이와 같이 OA가 이제 X축, Z축이 되는 Z축을 중심축으로 하고 그다음에 반지름이 2가 되는 이런 높이가 무한한 실린더를 이 두 평면에 의해서 잘린 이 부분의 이제 부피를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여기는 이 색칠되어 있는 원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정사형이라는 내용도 알아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의 넓이를 구하려면 이제 코사인 세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벡터의 내적을 이용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두 번째 문제의 풀이를 이해를 했다면 세 번째는 부피를 고정시켰을 때 부피가 파이가 되는 내용은 똑같죠. 근데 부피가 파이가 되는 그런 점들의 집합을 어떤 도형이 되는지를 이제 찾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문제의 풀이를 그대로 적용을 해서 풀어보면 이 B가 움직이는 도형은 이제 아마도 9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세한 풀이 과정은
입학처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그 2014학년도 수학과 우수자 논술 해설편을 보시면 예시 답안과 해설이 잘 나와 있으니까 한번 거기에 가서 자세하게 공부하도록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이제 과학 논술 부분인데 생명과학 1, 화학 1, 물리 1에서 두 과목을 선택을 해서 시험을 봅니다. 근데 응시자와 합격자의 그 평균을 좀 비교해 보면 거진 이제 응시자 합격자 평균이 크게 점수차가 나지 않는다라는 그 통계 자료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은 과학 논술이 어렵게 출제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 논술 준비는 저희 학교의 기출 문제를 위주로 찬찬히 문제를 많이 접해보면 주제가 계속 돌기 때문에 쉽게 준비할 수 있는 논술이 되겠습니다. 화면에서 보는 내용으로 주제 분석을 좀 해보면 생물은 지금 그 개체군의 생장과 변동을 이해하고 있느냐에 초점을 맞춰서 문제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화학은 화학 결합, 전자쌍 반발 이론 및 산화 환원 반응을 주제로 삼았고요. 물리는 형성되는 공기 기둥의 진동에 의하여 정상파가 형성된다는 가정하에서 공기 기둥의 높이와 고유 진동수와의 관계라든지 정상파 형성의 조건과 공명 파장과의 관계, 공기 기둥의 높이와 평균율을 음계와의 관계를 주제로 삼아서 세 문제가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여기서의 그 각각의 그 평가 기준이라든지 자세한 해설은 논술 2014학년도 수학과 우수자 자료를 보시면서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시 1차는 올해 논술이 수학과 우수자가 1차, 수학과 일반 전형이 이제 2차에서 보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수시 1차를 제외하고 수시 2차 일반 전형 논술을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355명 모집에 12,124명이 지원해서 34대 1이라는 높은 경쟁률을 보인 전형이고요. 학과별로 좀 분석을 해보면 지금 문제가 전부 다 수학 문제입니다. 문제가 4문항이 나왔는데 각각의 평균을 보면 문제 1번이 가장 평균이 높았습니다. 21.62, 이게 25점 만점에 21.6이면 표준 편차를 생각하면 상당히 쉬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쉬운 문제를 틀린다면 아마 합격하기 힘들겠죠. 그다음에 문제 2와 문제 3, 문제 4를 살펴보면 평균이 굉장히 낮게 나오고 있다는 것은 좀 난이도가 있는 문제였다. 그리고 학생들이 아마 접해보지 않았던 문제 2번 형태라든지 문제 3, 4번 형태는 학생들이 많이 접해보지 않은 그런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평균이 낮게 나온 걸로 예상이 되고요. 전체적으로 100점 만점에 이제 51.82가 평균이고 그 모집 단위별로 본다면 지금 가장 높게 나온 이 화면에서 가장 높게 나온 것이 역시 기계공학과가 평균이 61.71이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문항별로 본다면 지금 23점대죠. 23점대가 평균이 나왔다는 것은 굉장히 문제 1번은 쉬웠다. 그 다음에 문제 3번도 20점대가 나왔다는 것은 모집 단위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어떤 모집 단위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예. 그 다음에 화학공학과 같은 경우가 평균 60점대가 나왔네요. 이것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통계 자료는 작년 통계 자료이기 때문에 올해 또 달라지는 통계 자료입니다. 그래서 이건 참고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일반 전형 논술
이제 문제가 4문항이 나오는데 그 중에 첫 번째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합격자 평균이 21점대, 뭐 높은 과는 23점대까지 나왔으니까 굉장히 쉬운 문제입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제시문은 xk라는 함수와 지수함수가 누가 더 빨리 무한대로 가느냐라는 거라서 지수함수가 한참 더 빨리 무한대로 가기 때문에 0이 된다는 내용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문제 1-2를 푸는데 응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1-1은 함수를 주죠. 이 x3승 2의 마이너스 x제곱의 그 점근선, 대칭성, 극과 변곡점을 기수를 하고 그래프 개형을 그리는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의 유형은 고등학교 교과서에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아무래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아마 높은 점수가 나오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그리고 1-2는 지금 제시문의 이 내용을 힌트로 보고 그리고 이 문제를 지금 이제 아마 적분을 하고 나서 극한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아마 적분을 하기 위해서는 치환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치환 적분법도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또 이제 부분 적분법도 활용을 해서 먼저 적분을 한 다음에 이제 극한은 바로 이 제시문의 내용을 이용을 해서 푸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림은 지금 이와 같은 모양이 나와서 변곡점도 찾아야 되겠고요. 그다음 극대극소도 찾아야 되겠고 뭐 이렇게 해서 그림을 그려주면 되겠고요. 네. 문제는 이 그림을 통해서 보시면 이것은 이제 뭐 문제 1-1과 1-2는 이제 별개의 문제겠지만 적분을 해서 치환 적분, 부분 적분을 해서 극한을 구하는 그런 전형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학생들한테는 쉽게 다가가는 문제로 생각됩니다. 두 번째 문제는 좀 사고력을 요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합격자 평균이 응시자와 거진 뭐 차이가 안 나죠. 7점대라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좀 어렵다고 느꼈는데 이건 실제 파악해보면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아무래도 이런 문제를 많이 풀어보진 않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제시문이 없는 문제로서 이런 형태의 문제도 이제 나온다라는 걸 유념해 두시고 AN이라는 것은 n개의 순서상으로 된 것이고 x1, xn을 다 더한 것이 이제 5의 배수다. 그랬을 때 예를 들어서 A1은 공집합이기 때문에 개수는 제로죠. 그리고 A2는 이렇게 예시를 했습니다. 1, 4 더해서 5의 배수되는 것들을 다 순서상을 모아놓은 것은 4개가 있기 때문에 A2는 4가 되겠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113이 A3의 원소다라고 이제 예시를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A3의 값을 구하라. A3의 원소의 개수가 몇 개냐라는 거니까 이건 일일이 이제 나열을 해보면 알겠는데 나열하는 걸로 끝나면 그 다음 2-2와 2-3을 풀 수가 없습니다. 2-1의 그 답을 관찰을 해서 상황 파악을 해서 그다음에 2-2의 AN과 AN-1의 관계식, 즉 점화식을 만드는 능력을 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점화식을 n의 식으로 풀어내는 점화식을 푸는 능력을 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런 문제가 주로 이제 사고력을, 논리력을 요구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훈련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문제도 25점 만점에 그 평균이 16점대니까 잘 보는 모집 단위에서는 평균 한 20점대 정도도 나왔다는 문제인 것 같은데요. 이것은 이제 1차 변환과 행렬과 연관된 그리고 또 1차 변환의 합성 그리고 그 지금 가나는 뭐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요 다가 출제자가 창작한 제시문으로서 영행렬도 T의 원소고 닮은 변환도 T의 원소고 회전 변환은 또 T의 원소 그런 것들의 합성 변환도 다 T의 원소다고 파악이 됩니다. 그리고 T의 원소는 적당한 실수 K하고 회전 변환을 이렇게 곱한 그런 것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다. 그리고
만약에 A하고 B가 T의 원소면 행렬의 곱과 행렬의 덧셈이 이제 닫혀 있다라는 내용으로서 제시문이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A는 각 세타만큼 회전 변환을 나타내고 단위 행렬을 2라고 했습니다. 그 회전 변환과 단위 행렬은 전부 다 T의 원소입니다. 그래서 2하고 A가 T의 원소이기 때문에 2 플러스 A도 T의 원소가 되겠죠. T의 원소가 되기 때문에 2 플러스 A는 이렇게 적당한 상수 K하고 회전 변환 P 형태로 표현이 되고, 그래서 이때 이 K를 세타로 나타내는 그 삼각 연립부등식을 푸는 그런 단순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2도 마찬가지 내용이죠. 2 플러스 CA가 역시 2 플러스 CA가 역시 T의 원소이기 때문에 그 2 플러스 CA는 또 마찬가지로 K, P 형태로 이제 표현이 되고, P를 잡고 만약에 P는 알파만큼 회전 변환 잡고 이에 이제 육승을 해서 육승을 해가지고 이것이 2가 된다는 이 등식을 이용하여 푸는, 대수적으로 풀 수도 있고 기하적으로도 풀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이렇게 어렵지 않게 학생들이 많이 잘 풀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좀 더 이제 기하적으로 살펴보면 이와 같은 모양으로 나타나겠죠. x를 ax 회전시킨 걸 세타만큼 회전시키고, 그 다음에 얘를 이렇게 2 플러스 a만큼 더하면은 지금 요 점이 되는데, x를 들고 이 점으로 보내는 거죠. 그러면 요 삼각형 고성으로부터 k를 구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2 플러스 ca도 마찬가지 기하적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세한 풀이 내용은 해설집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인데요. 마지막 문제는 이제 합격자 평균이 6점대가 나왔으니까 표준편차를 생각하면 한 10점대까지 나오는 그런 문제인데, 모집 단위에 따라서 첫 번째 제시문은 LNE와 LNO에 대한 값을 주고 이 부동식 관계, 위아래 관계를 주었고, 두 번째 제시문은 증가함수라는 정의를 주고, 그 다음에 또 LNX가 증가함수다라고 언급을 해 주었습니다. 4-1은 교과서에서 많이 보는 그런 부분적 풀법을 이용해서 푸는 적분 문제이기 때문에 많은 학생이 다 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5점을 못 맞으면 안 되겠죠. 그리고 이 4-1번이 왜 나왔나를 잘 분석을 해야 되고, LNX가 증가함수라는 내용, 그 다음에 이 결과를 이제 활용을 하면 4-2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데, 지금 이것은 2의 1200승과 200 팩토리얼 중 어느 것이 더 큰지 판정하는 건데, 부등식 관계를 보이는데 이제 ln 함수를 취해야 되겠죠. ln을 취하면 1200의 ln이 하고, 그 다음에 ln 200 팩토리얼. 200 팩토리얼은 이게 시그마로 표현이 됩니다. ln 200 팩토리얼은 1서부터 200까지 곱하는 거고, ln 성질에 의해서 이것은 ln k. K는 1서부터 200까지. 그러면 요 lnk가 증가함수이기 때문에 얘는 항상 뭐보다 크냐면 인테그랄 1에서 200까지 lnx보다 크다라는 이 부등식 관계를 캐치해내는 게 문제의 출발점, 해결의 출발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4-1의 결과를 이용을 해서 계산을 해서 제시문 가의 수치들을 가지고 계산을 하면 200 팩토리얼이 크다라는 것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4-3번은 아마 많은 학생들이 풀지 못한 문제인 것 같은데, 모든 양의 정수 n에 대해서 n의 t의 n승이 n 팩토리얼보다 크게 되는, 이게 지정해졌죠. n의 t의 n승이 n 팩토리얼보다 크거나 같아지는, 이것이 성립하는 실수 t의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t의 범위를 이제 쪼개서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t가 음수일 때, t가 0보다 작을 때는 당연히 이제 n 팩토리얼이 더 크겠죠. 그러니까 부등식을 만족하지 않을 거고, t가 1보다 크면 만족을 하죠. n의 tn승이 n 팩토리얼보다 항상 큽니다. 그러면 이게 성립하는 실수 t의 최소값을 구하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t가 0과 1일 때
이게 만족하지 않는다 그러면 최소값은 1이 되겠죠. 그런 맥락으로 이 문제를 풀어나가고, 그 다음에 t가 0과 1일 때 n의 t의 n승보다는 n 팩토리얼이 더 크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문제는 4-2에서 보였던 풀이 방법을 그대로 적용을 하면 이것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지금 2014학년도 그 기출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2015학년도도 2014학년도에 뭐 별반 없이 유사한 형태로 문제를 내려고 합니다. 2015학년도 자연계 논술을 소개를 해보면 저희 학교의 논술 출제 기본 방침이 고교 교육과정 안에서 충분히 준비할 수 있는 문제로 구성을 하겠습니다. 논술 시험 시간은 120분입니다. 작년과 동일하고요. 논술 우수자, 지금은 이제 논술 우수자 일반 전형과 논술 우수자 수학과로 나눠지는데, 얘는 10월 25일 날 보는 거고, 얘는 이제 11월 25일 날 보는 거죠. 11월 15일 날 보는 거죠. 15일 날. 그래서 논술 우수자는 수학만 봅니다. 수학만. 4개의 문항이 나왔죠. 2014학년도도 4개 문항이 나왔고, 2014학년도 논지수가 소논제까지 합쳐서 10문제가 나왔습니다. 올해도 8에서 10문제 사이에서 문제를 만들 겁니다. 그러면 100점 만점이고요. 문항당 이제 25점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논술 우수자 수학은 필수입니다. 수학은 필수로 60점짜리고요. 과학은 물리원, 생물, 화학원, 생명과학 원 중에 2과목을 선택을 하고 각 과목별 20점 만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개를 선택을 해서 시험장에 와서 수험생이 문제를 보고 2개를 선택을 해서 답안에다가 선택된 문제의 답을 작성하면 되겠습니다. 문항수는 수학은 2문항이 나왔었죠. 2014학년도에도. 그래서 논제수가 5개가 나왔는데 저희도 올해도 4개에서 6개로 구성을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물리원이나 화학원이나 생명과학원은 각각 한 문항에서 2개에서 4개 정도 문제로 구성을 하겠습니다. 작년에는 2개 또는 3개가 나왔기 때문에 아마 올해도 유사하게 나올 것이라 예상이 됩니다. 범위는 수학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전 범위입니다. 수학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는 거죠. 수학 1, 수학 2, 적분과 통계, 기하와 벡터. 그리고 원칙적으로는 과학 2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과학 논술에서. 그렇지만 불가피하게 과학 1 범위를 벗어나는 내용이 있을 경우에는 이제 문제에 접근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시문에 충분히 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학교의 그 평가 요소를 살펴보면 제시문 이해력 및 적용 능력, 제시문을 이해해서 문제풀이에 잘 적용을 하는 능력을 평가를 하고, 그다음에 논제를 잘 분석을 해서 교과서의 개념 원리를 문제 해결에 활용하는 능력, 그런 거를 평가하겠습니다. 그리고 수리 계산 능력 및 수리 응용 능력도 평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문제풀이 과정을 논리적으로 서술하는 답안 작성 능력도 평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퍼센테이지로 생각을 한다면 30, 30, 30, 10% 정도로 아마 생각하시면 무난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수학은 범위가 수능, 수학 B형의 범위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2014학년도 문제를 분석을 했을 때 나왔던 부분을 보면 주로 이제 미분과 적분이 많이 나왔었죠. 그리고 1차 변환과 행렬에서도 나왔었고, 그 다음에 공간 도형, 2차 곡선, 기하와 벡터에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함수의 극한, 그리고 삼각함수가 많이 다뤄졌고, 그 다음에 지수 함수하고 로그 함수가 많이 다뤄진 그런 내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는 전형적으로 수학 문제는 수능, 수학 B형의 출제 범위와 동일하게 교과서 내에 있는 문제로 좀 변형을 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논술 우수자 수학과의 그 과학 논술 출제 범위도 생명과학원, 화학원, 물리원의 교과서에 나와 있는 주제, 이 주제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문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학 논술을 준비하는 학생은 저희 학교 기출 논술 문제를 가지고 준비를 하면 충분히 대비할 수 있는 논술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원이라는 범위에서 제한하기 때문에 주제가 계속 반복해서 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기출 문제를 풀어보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자, 세 번째는 이제 올해 저희가 온라인 모의 논술을 실시했고 또한 오프라인 모의 논술도 실시를 했으며 그다음에 모의 논술도 1차, 2차 문제가 만들어져서 곧 자료집으로 만들어져 많은 학생들에게 이제 또는 고등학교 일선 고등학교에 이제 배포가 되고 또 입학처 홈페이지에 자료가 올라올 것입니다. 그리고 2015학년도 모의 논술 문제를 통해서 이제 올해 논술의 유형과 또 그다음에 문항수라든지 논제수 또는 그다음에 범위 이런 것들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15학년 모의 논술 수학 문제를 먼저 살펴보면 죄송합니다. 기하와 벡터 분야에서 냈습니다. 기하와 벡터에서는 기본적으로 평면의 방정식, 구의 방정식, 두 점 사이 거리 이것이 이제 제시문으로 주어지고 문제가 이제 두 문제가 출제가 됐죠. 문제 1에 소문제가 두 문제로 출제가 됐습니다. 자, 평면상의 중심이 M이고 반지름이 5인 원 C와 평면상에 있지 않은 점 A가 주어졌을 때 A에서 평면의 수레발을 이제 H라 하고 MH 길이 3, AH 길이가 4일 때 점 A에서 원 C에 이르는 최소거리. 근데 이제 물론 요 최소거리라는 거에 대한 요 내용은 이제 제시문을 보시면 정의가 잘 나와 있습니다. C 위에 있는 점들과 A와의 거리 중에서 가장 작은 거리를 이제 최소거리라고 합니다. 그거를 찾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기하적으로 해석을 해서 삼각형 그리면 되겠죠. 수선의 발이기 때문에 이 MH를 연장을 해서 만나는 요 점에서 이제 요 점을 만약에 우리가 K라 한다면 이 AK 요 길이가 이제 가장 작겠죠. 물론 요것이 요 점 K가 이제 AK를 길이를 구성하는 최소 거리를 구성하는 K라는 것을 조금 이제 언급을 해줘야 됩니다. 삼각형의 성질이라든지 또는 피타고라스 정렬을 이용해서 좀 언급을 해주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1-2는 이제 이런 방정식, 이 방정식은 공간좌표에서 평면을 나타내죠. 그 다음에 이 방정식은 공간좌표에서 이제 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식은 두 점 사이의 거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즉 XYZ과 3, 4, -2 거리 XYZ은 평면과 구의 공통부분에서 움직이죠. 공통부분 평면과 구의 공통부분은 아무래도 위에 있는 점들 중에서 3, 4, -2와 거리가 가장 가까운 그거를 찾는, 다시 말하면 1-1의 풀이 과정을 1-2에 이렇게 적용하는 그런 문제의 유형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수학과 우수자 문제인데요. 두 번째 문제는 3차 방정식에 대한 내용입니다. 3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는 A의 범위를 구하는 건데요. 3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는다. 고등학교 교과서 책에 어떻게 나와 있겠습니까? 미분을 하면 이걸 fx로 놓고 fx로 놨을 때 f'x를 하면은 이거는 2차 함수가 되니까 그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근을 가져야 되니까 판별식이 0보다 크고, 그리고 이게 서로 다른 세 근을 가지려면 극대극소가 서로 이제 양과 서로 반대 방향에 있어야 되겠죠. x축을 기준으로. 그래서 극대값 극소값 극소값의 곱이 항상 음수가 되어야 된다. 이 두 가지 사실을 보면 되겠죠. 극대 극소가 되는 곱이 음수가 되면서 판별식이 미분한 것에 미분을 0으로 놨을 때 판별식이 양수. 이 두 사실을 이용을 하면 A의 범위를 구할 수가 있고,
다음 또 마찬가지로 2-1의 문제 구하는 과정을 2-2에 그대로 이제 적용하는 문제입니다. 자, 평면 위에 점 Q가 포물선이 서로 다른 세 법선의 정의는 이제 제시문에 나와 있습니다. 법선은 접선의 수직인 이 점을 지나면서 접선의 수직인 이 직선을 이제 법선이라고 그러는데 이 세 법선이 한 점에서 만난다라는 그 이야기를 다시 분석을 해보면 이 세 접점의 x좌표가 이건 x1, x2, x좌표를 x3를 한다면 이 x좌표가 만들어지는 즉 3차 방정식이 만들어지는데 그 3차 방정 어떤 3차 방정식이 만들어지는데 3차 방정식에 x1, x2, x3가 서로 다른 세 실근이 된다라는 내용으로 분석이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다시 2-1에서 푸는 방법대로 풀어서 알파, 베타의 조건을 이제 구해주면 지금 이와 같이 이제 박스 내용이 나온 베타는 1보다 크고 알파는 이 사이에 있다라는 조건을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Q 알파 베타 그리는 영역을 개략적으로 그리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온라인 문제 해설은 이제 이미 올라가 있고요. 그다음에 2차 모의 논술을 다시 만들었습니다. 문제가 너무 어렵다고 판단이 되어서 좀 더 쉽게 해서 올해 논술도 2차 모의 논술에 준하게 해서 또 범위도 1차와 2차 모의 논술이 나왔던 범위와 어울러서 문제를 출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살펴보면 수학과 수학 1에서 나오는 행렬에 대한 곱에 대한 연산이 닫혀있냐 닫혀있지 않냐 이런 것과 연관된 아주 쉬운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1-1 성분과 첫 번째 성분이죠. 그 다음에 2-1 성분이 모두 1인 2바의 행렬이니까 1, 어떤 행렬이 되겠죠. 이런 행렬의 집합을 이제 T라고 놓고 T에 속하는 두 행렬 A, B가 곱이 닫혀있을 때 만족할 때 이것이 곱이 닫혀 있도록 하려면 다시 이거 결과도 1바1, 2바1 성분 1이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행렬의 곱을 통해서 A, B를 행렬을 표현하고 곱을 통해서 조건을 구해내는 그래서 A 행렬을 구하는 아주 행렬의 곱만 할 줄 안다면 쉽게 구할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음 1-2는 1-1의 결과를 다시 한번 적용하는 건데 AB가 T에 속하고 CD가 T에 속하니까 이런 A 행렬이나 C 행렬을 구할 수가 있겠죠. 1-1에서. 그 다음에 AB, CD가 T에 속하니까 AB 행렬을 또 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CD 행렬의 모든 성분의 합이 8이라는 조건을 이용을 하면 이와 같은 행렬의 곱을 계산해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1-1의 결과를 1-2에 적용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는 2차 곡선에 대한 문제죠. 기하 벡터 수학 2, 수학과 연관된 문제로서 타원이 2차 곡선이 내용이죠. 타원의 기본 성질들, 타원의 수식이라든지 타원의 소점 간의 거리라든지 이런 기본 성질들을 이용을 하고 접선과 법선의 방정식, 접선의 식 또는 법선의 식을 구할 줄 알아야 되겠죠. 내분점에 대한 이런 내용이 융합돼서 만들어진 문제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타원 위의 임의의 점을 필요할까요? 임의의 점 P에서 타원의 법선, 그러니까 접선의 수직인 거죠. 접선의 수직, 접선의 식의 기울기에 곱이 마이너스 1 되는 법선의 기울기를 구할 수 있고 타원의 법선이 X축과 만나는 점을 Q라 할 때 그럼 타원의 법선을 구해서 Q를 구하면 되겠죠. 그 Q가 F'과 F 사이에 있다. 항상 이 사이에는 어떤 점을 잡더라도 법선은 항상 F' 사이에 있다라는 것을 이제 보이는 것입니다. 이거는 타원의 성질을 이용을 하면 타원의 성질 다시 말하면 C제곱이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라는 사실. 그 다음에 이 접점 Q가 일반적으로 마이너스 A와 A에 있다. 이것의 X좌표가 A와 마이너스 A와 A에 있다라는 이 두 가지 사실을 이용을 하면 쉽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F를 Q가 M 대 3대 1로
내분하는 점 Q가 타원의 X축이 아닌 어떤 법선과 X축과의 교점이 되도록 하는 AB에 대한 조건을 구하시오 그랬습니다. 이거는 내분점의 성질을 이용해서 2-1의 결과의 X좌표, Q의 X좌표의 결과를 활용을 하고 그 다음에 내분점, 3:1 내분점의 공식을 적용을 하면 AB에 대한 조건을 구할 수 있는 그런 2차 곡선에 관계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적분과 통계 이제 적분 부분인데 적분의 기법의 치환적분을 응용하는 문제인데 이제 수학 분야에서는 이제 함수 특히 이제 점대칭이 되는 함수에 대해서 연관된 문제입니다. 물론 이제 점대칭에 대한 이 내용이 제시문에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점대칭이라는 정의가 제시문에 잘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제시문을 잘 이해를 해서 적용하는, 제시문을 이해해서 문제에 적용하는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함수가 평면의 점 AB에 대해 대칭일 필요충분 조건은 아래 등식이 성립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상수 A 값을 구하고 그 이유로 설명하시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점대칭에 대한 정의가 제시문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제시문에 있는 등식을 그대로 적용을 하면 A를 구해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다시 이 사실, 이 3-1의 결과를 이용하는 거죠. 이 적분을 A와 B, H를 이용해서 나타내는 건데 이게 F라는 것이 AB에 대해 대칭이기 때문에 이제 3-1의 결과를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3-1을 풀지 못하더라도 3-2는 그냥 3-1의 결과, 이 등식 A를 가지고 풀어 상관없겠죠. 풀어서 나오면 점수를 좀 받겠습니다. 이 3-1의 결과를 풀지 못하더라도 3-1의 결과를 3-2에 적용을 해서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치환적분을 적용하면 3-1의 이 결과를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쉽게 F와 어떤 관계식을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3-3도 마찬가지입니다. sin x가 치환을 해주면 x를 치환을 해서 sin x를 이 관계식 점대칭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관계식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주면 이 적분의 값을 또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기하 벡터 분야에서 문제를 만들었습니다. 직선의 방정식 잘 알려진 내용이고요. 평면의 방정식 교과서에 나온 내용이고 두 평면이 이루는 각, 이면각이라고 하죠. 이면각에 대한 내용도 제시문에 정의가 되어 있고 두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하는 걸로 되겠습니다. 이 문제의 특징은 이제 두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하는 문제로서 이게 이제 평행하지 않고 만나지 않는 공간 좌표에서의 두 직선 사이의 거리를 이제 어떻게 구할 것이냐라는 것을 낸 조금 난이도가 높은 문제가 되겠습니다. 4-1은 A, C, B, E 세 점을 지나는 평면과 그다음에 A, B, D 이 세 점을 지나는 평면이 이루는 요 이면각, 이 각을 구하는 거죠. 이 각을 세타를 한 다음에 그 각이 얼마가 되겠느냐. 그런 평면의 방정식을 세워주면 법선 벡터를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법선 벡터가 이루는 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벡터의 내적도 적용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2는 아까 설명했듯이 좌표 공간에서 A와 C를 지나는 직선과 그다음에 B와 D를 지나는 직선이 지금 이제 평행하지도 않고 만나지도 않는데 얘네들의 최소 거리가 P는 L1 위에 있고 P는 L1 위에 있고 그다음에 Q는 뭐 L2 위에 있다. Q는 L2 위에 있을 때 이게 이제 거리가 가장 최소다. 그러면 이 PQ 벡터는 이 L1에도 수직이고 L2에도 수직이 반드시 돼야 됩니다. 그 사실은 바로 이 직선의 방향 벡터와 PQ 벡터, L2라는 직선의 방향 벡터와 PQ라는 벡터가
내적이 수직이기 때문에 내적이 제로라는 그 성질을 적용해서 연립방정 정식을 풀어보면 PQ의 길이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수학 문제를 살펴봤고, 이제 과학 문제를 좀 살펴보면, 자, 과학 문제는 이제 뭐 주제 분석과 그 다음에 그 출제자 분들이 좀 주의를 요한다고 하고 코멘트한 부분들에 대해서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명과학은 세포주기 및 세포주기의 조절과 암 발생에 관한 설명으로 구성된 제시문을 바탕으로 세포주기의 각 단계가 갖는 의미 및 이러한 단계에 이상이 생겼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변화를 이해할 수 있는지를 주제로 삼았다. 제가 과학에 대해서는 뭐 전공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설명하는 것으로 이제 하고요. 단지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할 건 뭐냐면 답안 작성에 있어서 중요한 점을 이제 코멘트를 해 주셨는데, 첫째는 제시문을 요약 정리하는 것이 아닌, 제시문을 요약 정리해서 답안을 작성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문제에서 요구하는 답안을 도출하기 위해 얼마나 논리적으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느냐 하는 것. 그러니까 제시문을 요약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을 잘 정리해서 논리적으로 써주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교과 과정에서 배운 다양한 개념을 얼마나 정확하게 사용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 평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교과 과정에 나온 다양한 개념입니다. 교과 과정을 벗어나는 개념을 사용하지 말라는 얘기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리고 이 점을 이제 교과 과정에 나오는 그 개념을 가지고 설명하라는 거니까 이 점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답안을 작성하는 연습을 할 필요가 있다. 자, 마지막으로 불필요한 과도한 추측은 오히려 감점의 요인이 되고 채점자의 입장에서 답안을 작성한 학생이 실제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지에 의문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피하는 게 좋겠다라고 이제 수험생 여러분들에게 총평을 남겼습니다. 화학은 모의논술에서 화학 양론, 원자의 구조, 바닥 상태 전자 배치, 화학 결합, 루이스 구조, 늘 나왔던 주제였던 것 같습니다. 여기도 역시 교수님께서 주의사항으로 코멘트를 해준 부분을 보면 이 문제가 교과서에 아주 자세하게 소개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너무 쉽게 출제한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했는데, 모의논술에 응시한 학생들에게 답안을 보니까 예상외로 많은 학생들이 올바른 답을 추론하지 못하였다. 또한 늘 그렇듯이 학생들이 논술 문제라는 점을 잊고 단순히 답만을 적은 경우가 많았다. 그래서 항상 논술 문제를 채점할 때 느끼는 문제점이 뭐냐면, 즉 문제를 자세히 읽지 않고 답을 쓰는 태도에서 오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문제를 천천히 자세히 읽기를 바라고, 당연한 것이라도 중요한 추론 과정이나 추론의 근거를 답안지에 반드시 기술을 해라. 그리고 논술 시험은 문제풀이가 아니다. 최종 답만을 답란에 쓰는 것이 아니고 그 답을 얻는 과정을 기술하는 것이다 라고 주의사항을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물리를 보면 이번에는 이제 인공위성이 지구주위로 등속 원운동하고 있는 상황에서의 그 인공위성의 높이가 주어질 때, 인공위성에서 중력과 속도, 크기, 또는 인공위성이 지구를 한 바퀴 회전하는데 걸리는 시간, 인공위성이 지구 표면을 출발할 때의 속력, 아주 굉장히 전형적인 고등학교 교과서에서 다뤄지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이 문제에 출제된 문제들에서는 이제 주로 문제풀이 과정에서 복잡한 계산이 없다. 어려운 수학 개념이 들어가 있지 않다고 합니다. 여기는 이제 어려운 수학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문제의 물리적 상황에 대해서 제시문에 근거하여 수식을 올바르게 세울 수 있는 능력만 갖추고 있으면 문제를 푸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리에서는 어려운 수학이 들어가 있지 않고
물리적인 사항을, 물리적인 개념들을 제시문에 근거해서 수식을, 다시 말하면 모델링을 올바르게 세울 수 있다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들을 만든다라고 코멘트를 주셨습니다. 저희가 이제 2015학년도 모의논술 수학 문제와 과학 문제를 대략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2015학년도 모의논술의 출제 범위가 모의논술에 나온 출제 범위를 올해 나오는 논술의 출제 범위는 아마 모의논술에서 나온 출제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문제가 만들어질 것이고, 또 문항수와 논제수도 모의논술에서 출제된 것과 유사하게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답안 작성 요령 그리고 논술 준비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연계 논술 문항에 대해서는 단계적 해결 과정을 살펴보면 항상 논제를 먼저 읽고, 그 다음에 제시문을 읽으면서 논제와 제시문을 정확하게 분석을 해야 됩니다. 출제자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됩니다. 무엇을 구하는 것인지, 어떻게 구하라는 건지, 그 다음에 주어진 조건들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무엇을 내가 답안으로 작성해야 할 내용들, 논점이죠. 그런 거가 조건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제 파악해 놓고, 그 다음에 자기가 펼칠 주장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근거를 제시문에서 또는 기본 개념에서 이제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연습장을 좀 활용을 해서 내가 이 답안을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해서 채점자를 이해를 시킬 것인가, 좀 논리적으로 단계별로 그런 답안 계율을 반드시 잡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답안을 쓰고 시간이 되면 검토를 해서 답안을 작성하면 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1번이겠죠. 1번. 논제와 제시문 분석. 그리고 바로 답안지에다가 쓰는 것보다는 연습장을 활용을 해서 연습장에서 좀 계율을 잡아놓고 어떤 키워드를 딱딱 잡아놓고 그리고 나 살을 붙여나가는 형식으로 써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제시문을 읽고 제시문 가는 코사인 J법칙을 설명하고 있고요. 제시문 나는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공식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논제 1번을 보면 제시문 나의 내용을 이용하여,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출제자의 의도가 들어가 있는 제시문 나. 삼각형의 두 변의 길이를 알고 있다. 그 사이각을 안다. 지금 주어진 조건이 A, B와 C는 상수라는 얘기입니다. 나머지 한 변의 길이를 구하는 거죠. 그래서 무엇을 구하는 거죠? 나머지 한 변의 길이를 구하는 거고, 어떻게 구하라는 겁니까? 제시문 나의 내용을 반드시 이용하라. 제시문 나의 내용을 이용해서 구하는 거지 그 이외의 내용을 이용하지 말라. 조건이 뭐냐? A, B 세타다. 문제의 답도 A, B 세타로 나와야 되겠죠. 두 번째 논제는 논제 1의 결과를 이용해서 이 말이 나왔어요. 이게 역시 하우 부분이죠. 삼각형의 두 변의 길이 A, B 세타를 안다. 역시 조건은 A, B 세타를 알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논제 1의 결과를 이용하는 거죠. 논제 1의 결과. 논제 1의 결과가 뭡니까? 바로 코사인 J법칙이에요. 코사인 J법칙을 적용해서 나머지가 알파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우 부분을 이용하지 않고 자기가 나름대로 문제를 푼다면 많은 감점을 받는 내용이 되겠고, 그다음에 조건으로 주어진 이런 변수들로 답이 구성되지 않는다면, 이런 조건 변수 외에 어떤 다른 변수들로 답이 구성되어진다 않는다면 다시 한번 검토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하려고 하는 구체적인 내용, 구하려고 하는 것을 적어주지 않으면 당연히 감점이 되겠죠.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답안지에서 학생들이 보인 많은 문제점이 뭐냐면 설명 부족. 대부분의 학생들이 설명이 많이 부족을 합니다. 그리고 계산 실수가 많습니다. 단순 계산 실수가 굉장히 많은 답안들이 눈에 띄었고요. 그 다음에 논리 전개 과정이 단순하게 수식으로만 되어 있어요. 논리 전개 과정이 수식만 나열되어 있어서
채점자가 알아볼 수 없는 방식으로 서술되어 있는 답안이 많았습니다. 그 다음에 요구사항, 2개를 요구했는데 하나만 썼다든지 그 요구사항을 충족시키지 않는 답안도 많았고, 그 다음에 논제의 의도, 출제자의 의도, 아까 얘기했듯이 뭐뭐를 이용하여 또는 뭐뭐에 근거하여 그런 어떤 출제자의 의도 파악을 하지 못해서 하우 부분을 놓치고 다른 방향으로 풀어간 문제들, 답안들도 많았습니다. 그 다음에 최종 결과를 표현 못한 답안, 과정은 있지만 결과를 최종적으로 표현을 하지 못한 답안들, 마무리를 못한 답안들, 그리고 또 특수한 예를 들어서 몇 개의 예를 들어서 일반화하는 그런 답안도 많았습니다. 특수한 예를 몇 개가 성립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것이 성립할 것이다 라고 해서 추상적인 결론을 맺는 답안들도 좋은 답안이 아닙니다. 그래서 논술 답안은 논술을 이 답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답만 얻는 문제가 아니라, 이게 아니라 답을 얻어가는 과정을 과정의 논리성을 평가하는 문제입니다. 논리성. 그래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다른 사람이 알아볼 수 있도록, 즉 단계 논리적으로 키워드를 집어넣어서 알아볼 수 있도록 본인의 추론 과정을 명확하게 기술하는 훈련을 하라는 것입니다. 자연계 논술 답안 작성 요령은 다시 한 번 더 강조를 하면 논제 요구사항을 반드시 준수해라. 논리를 전개할 때 단계별로 중심이 되는 핵심 개념을 반드시 포함을 시켜라. 좀 논리적이라. 문장 구성을 좀 논리적이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암기하고 있는 사실을 단순히 나열하지 말아라. 제시문을 그대로 옮기지 말아라. 또 자신의 생각을 단지 글로만 전달하거나 또는 수식으로 시작을 해서 수식으로 끝나는 답안은 좋은 답안이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상황을 적절히 설명하는 수식이나 그림을 효과적으로 활용을 한다. 수식만 나열하면 안 되니까 수식은 문장과 문장 사이에 집어넣어서 매끄럽게 연결을 시켜주고, 설명하기 힘든 부분들은 그림을 통해서 그림으로부터 시작을 해 나가면 아주 좋은 답안이 될 것 같습니다. 인하대학교 논술의 그 특징을 좀 다시 한번 요약을 해보면, 수학 문제의 특징은 일단 고등학교 수학 교과서 내용을 벗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내용은 제시문에 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시문이 구성이 됐다면 제시문에서는 반드시 논제풀이의 힌트, 그다음에 또는 될 수 있는 풀이 방법들을 제공하고 있다.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제시문이 이 제시문을 왜 실었을까를 논제와 연관시켜서 바라본다면 풀어나가는 핵심 키워드를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과학 논술도 역시 기본 과학 교과서 1이라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주제가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간혹 보면 이제 실생활과 관련된 내용을 기본 과학 교과 과정에서 배우는 것과 연계해서 문제를 출제하고 있습니다. 또 화학이나 생물 또는 물리 같은 제시문이 좀 이제 많은데, 제시문을 많은 이유는 이제 제시문을 읽고 이해해서 제시문에 근거해서 충분히 답을 작성할 수 있기 때문에 제시문을 저희가 충분히 주는 것입니다. 제시문을 읽고 이해하면 기존 지식과 과학교과 1에서 배운 기본 지식과 연계를 해서 답안 정리가 가능한 문제로 구성되어 있는 게 특징이 되겠습니다. 준비 방법은 과학 논술이나 수학 논술이나 일단은 교과서의 기본 개념과 원리를 정확히 숙지를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수학 같은 경우는 이제 교과서의 뒷부분에 나와 있는 심화학습 그 부분을 좀 공부를 하시고, 그리고 과학 같은 경우는 신문 기사나 영화, 미디어에 소개된 내용 또는 실생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내용 등을 기본 과학 교과서 연계하는 훈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둘 다 기출문제, 인하대 입학처 홈페이지에 들어오면 기출문제 해설, 예시 답안, 또 모의 논술에 대한 답안 평가, 이런 것들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꾸준히 읽고
배경 지식을 늘리는 그런 방향으로 해나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꾸준하게 논리적인 글쓰기 훈련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종합적으로 좀 팁을 본다면 우리가 기출문제 뭐 이용하라 그러는데 기출문제를 풀어보는 것은 지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기출문제를 어떻게 이용하냐면 뭐 기출문제라든지 모의문제 해설, 예시 답안, 또 답안 평가가 있습니다. 또 답안 평가도 있고 또 채점위원님들의 어떤 총평도 있으니까 이 총평들, 답안 평가, 우수 답안, 아쉬운 답안, 왜 어떤 부분이 아쉬운지, 어떤 부분이 우수한지 이런 것들을 반복해서 읽으면서 여러분이 그 배경 지식을 어떤 문제가 나오더라도 대부분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배경 지식을 늘리는 방식으로 공부를 했으면 합니다. 교과서 심화 문제는 당연히 풀어봐야 될 것이고 또 수능 4점짜리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논리적인 답안 작성 훈련을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라고 팁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학의 기출문제나 모의문제 이런 것들은 해설 자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자료들을 계속 반복해서 읽으면서 배경 지식을 이렇게 쌓아 나가고 논리적인 글쓰기 문제는 글쓰기 그 부분은 이제 수능 4점짜리 문제라 또는 교과서 심화학습 부분의 문제를 가지고 글쓰기 훈련을 꾸준히 하면 쉽게 논술 문제를 풀어나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교과서에서 가져온 샘플인데 y lnx와 x축 및 원점에서 이 곡선의 근 접선을 둘러싸인 도형에 대해서 즉 이 부분인데 이 부분을 넓이를 구하라. 그다음에 얘를 x축으로 회전시켜서 생긴 회전체의 부피를 구하라. 문제는 굉장히 교과서 단순한 문제이죠. 이 풀이 과정을 보시면 이 형태대로만 답안을 작성해 준다면 아주 우수한 답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풀이를 보시면 이제 그림도 있습니다. 그림을 그려서 상황 설명을 해 주는 게 좋겠죠. 그림을 그려서 어려운 부분들은 그림에다가 다 이렇게 올려놓고 그림을 설명해 나가는 형식으로 이제 수식은 문장과 문장 사이에 들어가 있고, 그죠? 문장과 문장 사이에 들어가 있으면서 단계적으로 키워드를 집어넣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산 과정도 보시면 계산 과정도 많이 스킵을 했죠. 너무 많은 스킵은 좋지 않지만 어느 정도 계산 과정이 길면 어느 정도 한 3스텝 정도로 스킵을 해서 적어서 정확한 계산을 통해서 연습장에서 계산을 해서 스킵을 해서 4단계 정도로 적어주시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세 번째 단계 이런 식으로 적어주시면 아주 훌륭한 답안이 되겠습니다. 교과서에서도 이렇게 훌륭한 문제가 있고요. 또 수능 문제에서도 참 스트레스, 수능의 4점짜리 문제인데 이런 문제, 수능 4점짜리 문제에 있는 해설집이 있어요. 해설집에 나와 있는 풀이도 굉장히 좋은 논술, 논리적 글쓰기 훈련의 대상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역시 그림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수식이 문장과 문장 사이에 들어가면서 논리적 단계 키워드가 들어가 있고 계산도 간단히 스텝을 줄여서 해주는 이런 답안 쓰는 훈련을 교과서의 문제나 또는 수능 4점짜리 문제를 가지고 꾸준히 해주시고 그 다음에 대학의 기출문제, 인하대학 홈페이지에 들어오면 자료가 많이 있습니다. 인하대학 홈페이지에 들어오면 자료가 2015학년도 지금 온라인 모의논술까지 올라가 있죠. 문제집 및 해설. 곧 이제 논술 자료집이 올라갈 거고, 그다음에 거기 안에는 이제 답안 평가, 우수 답안, 아쉬운 답안, 그리고 이제 2차 모의 논술 내용까지, 해설까지 다 올라가고 있는 자료집이 곧 만들어져서 올라갈 겁니다. 그런 것들을 꾸준히 많이 반복해서 읽으면서 배경 지식을 쌓도록 해주시면 아주 훌륭한 논술 준비가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준비한 만큼 좋은 성과가 있기를 바라면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